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책을 읽은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장 이름의 이름도 길고 또 러시아 작품은 어렵다는 편견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밈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문학은 고생이다. 주인공이 고생하거나 저자가 고생하거나 독자가 고생한다. 셋 다 고생하는 작품은 명작이다. 재밌죠? 그럼에도 러시아 문학을 알게 되면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 벨라코프 일리아 씨와 함께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러시아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친 가운데 중국 협상 대표는 양국이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틀간 스웨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5월에 각자의 수입품에 24%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3개월 동안 유예했는데요. 이 조치는 다음 달 1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양국 정상이 최종 승인하면 미중 관세 인하 조치가 11월까지 연장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잘 됐다면서 올해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막대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최소 $600, 약 83만 원을 돌려주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 약 20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가계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환급액은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선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악화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가자 지구를 부분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극우 성향 강요들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정착촌 확대와 합병 의사를 수차례 밝히긴 했지만 가자지구 합병과 관련해 논의한 건 이례적인데요. 다만 네탄야후 총리가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 측이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병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8세에서 24세 지원자에게 1년 계약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력 보충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4월에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연료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이틀간의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앙골라 정부가 1일 경유 가격을 30% 인상하자 많은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의 요금이 크게 인상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28일 루안다에서 시작된 시위가 폭동과 상점 약탈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휴가 간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선발 러트닉, 마무리 베센트. 감독은 트럼프. 네, 야구 경기겠네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을 번갈아 앞세우는 전략을 택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러트닉 상무장관을 일단 내세웁니다. 그리고 막판에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연합처럼 핵심적인 상대를 대할 때는 베선트 장관의 등판 비중이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러트닉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의 스타일이 아주 반대입니다. 네, 그 러트닉 장관 야전 사령관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크고 얘기하는 내용도 직설적이고요.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발언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일 협상 타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욕설에 가까운 감탄사를 쓰기도 했고요. 일본의 투자기금 조성 아이디어가 내 생각이었다. 내가 내놨다.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미일 협상이 타결되니까 한국이 욕을 하는 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한국 관료들이 나를 만나려고 스코틀랜드까지 왔는데 협상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전문 외교가에서는 그러게요. 볼 수가 없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쪽 협상팀하고 전날에 3시간에 걸쳐서 예행 연습을 러트닉 장관이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서 협상 카드는 조금씩 잘라서 내놔라. 그것 대신 이것을 달라고 말해라. 뭐 이런 등의 조언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마무리로 등판하는 베선트 장관은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강한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뭐 극단적인 표현이나 무례한 표현은 쓰지 않고요. 주로 언급하는 내용들도 전체적인 관세 협상의 흐름이나 분위기, 뭐 시간 설정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애둘러 표현을 할 때가 많고요.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A급 제안을 받았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압박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데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도 지금까지 실무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가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과 긴급 회담을 가졌고요. 그 무역 협상 마지막 날이죠. 31일에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쪼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결자 해지. 네, 묵은 사람이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영국이 29일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스타머 총리가요. 여름 휴회 기간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강요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내용을 다뤘고 그 뒤에 연설을 통해서 이런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이스라엘 쪽에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허용을 하고 요르단강 서안은 합병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하마스 쪽에도 지금 억류하고 있는 인질을 다 석방해라. 네. 휴전에 동의해라.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요. 또 하마스가 앞으로 가자 정부에서는 역할도 안 맡고 무장 해제도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진행됐나 보고 9월에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24일에 프랑스가 9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국도 지금 압박 카드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예.
이 유엔 회원국의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주요 서방국이 그렇죠. 참여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마저 이제 동참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 결의안 제출권,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같은 국제적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총회에 가서도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그 결자 해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스타머 영국 총리가 그동안 중동 평화 해법과 맞물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는 선을 좀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노동당을 비롯해서 9개 정당 소속 의원 250명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니까 이번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 영국이 이런 국가 인정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그 벨푸어 선언을 선언했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한 그런 국가가 영국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얘기가 나온 건데 네. 벨푸어 선언이란 게 뭐냐면 1917년 아서 벨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 형식의 발표였습니다.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라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벨푸어 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스타머 총리도 오랜 기간 동안 독립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 바로 인정을 하면 가자지구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이 휴전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거부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간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만났는데 네. 이 점을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기의 고기도 고기라지만 너무 적다. 네. 네. 화가 나으시죠? 예. 지금 중국이 내년부터 육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그 중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체 인구가 출산율이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한 지 9년 만에 중앙 정부가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예. 그래서 만 3세까지 자녀 1인당 매년 3,6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6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9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구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매년 2천만 가구 이상의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한 적은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젊은 층에게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자녀, 3자녀 허용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작년에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1.01명이었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의 감소세가 이번 육아 수당으로 반전시키기엔 이미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출산율, 소비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SNS에서도 지급 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1년에 3,600위안이 아니라 나는 한 달에 3,600위안 주는 줄 알았다. 모기의 고기도 고기라지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또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은 그대로 두고 현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층의 출산 회피 현상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이 네.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기 잡는 물고기. 중국에서 지금 치쿤구니아 열병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댕기어라고 지카 바이러스처럼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인데요. 탄자니아의 부종 마콘데의 말로 치쿤구니아가 굽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질병에 걸리면 관절통 때문에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올해 중국 남부 광둥성 12개 도시에서 이미 이 열병 확진자가 4,800명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광둥성 포산시에서 나왔고요. 홍콩과 인접해 있는 선전시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가요. 지금 확진자 중에서 중증이나 사망자는 없고 다 경증이다. 다만 방충망을 설치하는 걸 권고하겠다. 긴 소매 옷을 입어달라라는 당부를 내놨고요. 수경재배 식물 등 고여있는 물을 점검해서 모기가 발생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모기 번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포산시가요. 지금 27일부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모기의 유충을 먹어서 물속에서 모기가 번식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치쿤구니아 열병이요. 주로 이집트 숲모기나 흰줄 숲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모기의 몸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며칠간 복제가 되고 이게 침샘에 고여 있다가 다른 사람을 물 때 전파가 되는 건데요. 주로 급성 발열, 심각한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전염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사율이 1% 미만이긴 한데 아직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방역망이 뚫리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커서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질병관리청도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숲 모기는 없고 흰줄 숲 모기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일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휴가철이라서 해외 많이 나가시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폭염에 필요한 리모컨 사용 설명서. 네,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열사병으로 실내에서 사망한 사례 대부분이 독거노인들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대 의학대학원 연구팀이요. 최근 10년간 도쿄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1,400여 건을 분석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중에 실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200여 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에어컨이 있었는데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00건이 넘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리모컨 건전지가 닳았는데 이걸 몰랐던 경우 또 송풍 모드로만 작동을 하고 있던 경우 설정 온도를 너무 높게 해놔서 이게 냉방이 아니라 난방처럼 가동이 된 경우 송풍구에 먼지가 막혀서 바람이 안 나왔던 경우 에어컨이 고장나서 뜨거운 바람만 나오고 있던 경우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를 보니까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특히 1인 가구나 고령자 세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연구팀이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친척 중에 독거노인이 있다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리모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에어포스1, 머린1 그리고 골프포스1. 골프포스1이 뭔가요?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가 에어포스1이고 전용 헬기 이름이 머린1인데요. 지금 골프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방탄 차량 골프포스1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스코틀랜드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는데 그 언론에 포착된 모습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경호원들을 태운 카트 행렬 뒤에 검은색 방탄 차량이 줄곧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에어포스1에 빗대서 이 차량에 골프포스1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다목적 사륜차인 폴라리스 레인저 XP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유리와 측면 그리고 도어 전체에 방탄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이 골프 코스를 손상하지 않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승객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했습니다. 라운딩을 내내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 뒤로 15대의 수행 카트 행렬이 뒤따랐는데요. 지금 골프장에서 경호가 강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암살 시도 경험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작년 7월에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했었고요. 예. 9월에는 그 한 골프장에서 암살 위협이 노출이 돼서 당시 경호팀이 골프장 울타리에 숨어서 소총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를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프장에서 굉장히 경호가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이번 방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코틀랜드 5일 동안 방문에 우리 돈으로 약 134억 원의 이야. 세금이 사용됐다라고 허핑턴 포스트가 추산을 했는데요. 네. 이 에어포스의 시간당 운영비를 포함해서 머린원 헬기, 대통령 전용 차량을 수송비로 옮기는 비용,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매주 주말 골프장에 갔거든요. 골프에 들어간 비용만도 우리 돈으로 720억 원 이상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사적으로 세금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자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과의 대표적인 예. 큰 덩치 동물이 사자인데요. 예. 태국에서 사자를 개인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서 논란이 네. 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친구재단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자 개체 수가 지금 2024년에 450마리까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태국에서는 사자를 소유하는 게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소유한 네. 사람이 사자를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번식장, 사자 카페가 있답니다. 사자를 데리고 가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사자를 그렇군요. 사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런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한 게 아니냐.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파악한 사자 중에 350마리가 1년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유자에게서 당국이 압수를 하면 당국이 이 많은 사자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돼서 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후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마지막 곡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준비했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도착 직후부터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협상단에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관세 협상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일단 90일간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석 달 만에 1%에서 0.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소폭 상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모조품으로 밝혀진 이른바 순방 목걸이가 진품이랑 바꿔치기 된 걸로 보고 김 여사 일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모조품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2차 가해에 대처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승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장은 빠른 시간 안에 주가조작에 따른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들과 함께 이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일리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리아 교수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네, 언제 방송에 나오셨나요? 처음에 네. 2014년이었던가 그때 네. 비전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왔고 네.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여러 가지 예능, 오락, 또 교양 이런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서 활동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수원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러시아 문학이나 네. 문화, 역사 수업을 맡고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한국인으로 귀화하셨다 그랬는데 이 네. 이름과 성의 순서가 바뀌셨다고. 순서는 바뀐다기보다는 네네. 러시아에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 이름, 성 네네.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네. 네, 한국으로 이제 귀화했기 때문에 그냥 네네. 개명 안 하고 자기 러시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 한국식으로 성, 이름, 아하. 벨야코프, 일리아 이런 그렇군요. 식으로 돼 있죠. 네, 한국에 오신 지 이제 20년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국적도 취득하시고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얼마 전엔 또 박보검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배우 데뷔까지 하셨어요? 예. 네, 우연한 기회가 와서 예. 이제 굿보이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보검 씨랑 이상희 씨랑 같이. 네. 그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러시아 마피아 역할이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또. 그렇죠. 이제 러시아 마피아로 박보검 씨의 동주라는 캐릭터를 저를 이제 추적해서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팔방미시네요. 예, 새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예,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 네. 어떤 책인가요?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책이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책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책들은 되게 어렵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전문성이 넘치는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한테 들은 것 중에 항상 뭐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그렇죠. 읽기가 예. 뭐 너무 작품들이 길다. 이름이 어렵다. 이름들이 예. 어렵다, 복잡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오늘 그러면 이 책에 인용한 그 문장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문학, 뭐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문학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어떻게 느끼나요?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고요. 그런가요? 예. 물론 러시아 사람들은 학교, 그러니까 예. 초1부터 고3까지 계속 러시아 문학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때 좀 난이도가 다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도스토옙스키나 네. 뭐 돌스토이나 네네. 러시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드는 고등학생 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고등학생 읽기에도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예, 저도 이제야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쉽진 않은데, 네, 오래 이제 배우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한테도 굉장히 어려워요. 밈까지도 있어요. 아까 저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예. 제가 좋아하는 밈 중에 네네. 하나인데 러시아 문학은 네네. 고생이다. 고생. 작가가 고생하거나 주인공이 고생하거나 독자가 고생하거나 그러네요. 세 명 동시에 고생하면 명작이다. 그러네요. 그런 유명한 뭐 죄와 벌 같은 네, 그렇죠. 소설을 생각해봐도 네, 정쟁과 평화 뭐 이런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하지만 읽는 사람도 고생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첫 문장, 여름과 어울리는 문장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네. 난 널 여름 내내 사랑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 여름 내내가 약간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마리나 츠베타에바라는 여성 시인이신데 상당히 많은 시와 소설을 남은 아주 유명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하자면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평생도 아니라 여름 내내.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네.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느낌은 이제 활발하게 떠올라서 식을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약속은 사실은 지키지 못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확실히 여름 내내 사랑할 거야라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예, 마리나 츠베타에바 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닿는 그러네요. 그런 문장이죠. 네, 그 러시아의 여름은 어떤가요? 일단 이게 한국이랑 또 다른 문화이긴 한데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동네들이 한국보다 북쪽에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이 길지 않은 동네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6월 말부터 뭐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 그대로 작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작은 있어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뭐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휴가도 가고 뭐 가족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1년 중에도 많이 기다려지는 많이 기대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읽어보면 흔치 않게 그런 비유를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사랑 같이 겹치는 그러니까 작은 인생이자 사랑
이자 그런 계절과 관련된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스베타예바 작가님도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름. 작은 여름처럼 예, 아주 뜨거운 사랑을 그렇구나. 많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추운 러시아지만 그래도 여름은 그렇죠. 또 여름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인들한테도 그 여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여름 휴가 뭐 이런 거 기다려지고 휴가를 또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계절인가요? 아, 당연하죠. 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여름 네네. 휴가를 많이 기다려지고 네네. 있죠. 근데 한국은 여름 자체가 길기도 하고 네, 너무 또 덥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절이 막 완전 너무 덥잖아요. 네, 밖에서 습하고. 활동하기가 네. 좀 그런데 러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한 9월 말, 오, 10월 너무 좋은데요? 초, 예, 이 정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밖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있고, 네네. 또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러시아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는데 옛날에 소련 때 이렇게 배급 시스템이요, 배정 네.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좀 말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주 핫한 시즌에 여름의 시즌을 배정을 받고 가는 그렇구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름이 더욱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는 거짓이지만 숨은 뜻이 있다인데요. 푸시킨 작품에 등장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푸시킨 하면 우리나라엔 또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맞아요. 이 네. 문장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문장은 무슨 뜻이죠? 예. 푸시킨은 일단 한국에서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나 돌스토이보다 덜 알려진 러시아 작가이긴 한데 네. 러시아에서는 반대예요. 오. 돌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보다 푸시킨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훨씬. 훨씬 그래요. 예, 무조건 1위일 거고. 1위.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을 피라미드와 비유를 하자면 예.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푸시킨이 있을 겁니다. 최상위 계층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푸시킨의 뭐 업적 중에 실적 중에 굉장히 많은 네네.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아동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동. 없었거든요. 푸시킨 전에까지만.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는 동화 이야기, 뭐 전래 동화 이야기, 오.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글로 옮겨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게 푸시킨의 최초였어요. 그래서 항상 푸시킨의 이 동화를 보면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거의 항상 비슷해요. 모든 동화에서. 네. 뭐 옛날에 머나먼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네네. 맨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행복하게 뭐 오래 살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동화는 거의 대부분 다 거짓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화가 뭐야? 동화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를 얘기하는 스토리잖아요. 네네. 뭐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도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래서 그걸 바로 푸시킨이 항상 진실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 푸시킨이 좀 더 대중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유럽으로 창문을 뚫다. 어떤 의미죠? 이것도 푸시킨이 쓴 문장인데 네네. 이거 뾰터 태제에 대한 시를 지었을 때 만든 문장이에요. 러시아 역사를 보면 뾰터 태제라는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황제인데 네. 러시아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를 유럽 국가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 향한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푸시킨이 이제 유럽 쪽으로 창문을 만들었다라는 비유를 썼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와 유럽에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면 뾰터 태제가 이 벽 안에서 창문을 만들었다.
이런 걸 비유해서 만든 시죠. 그렇군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표트르 대제가 만든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는 네. 수도는 항상 모스크바였는데 표트르 대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 모스크바보다 피테르부르크는 유럽이랑 가깝죠. 가까워요. 네, 훨씬 네, 더 맞아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그러니까 새로운 유럽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든 거죠. 거기는 또 유명한 게 뭐 발레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악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산피테르부르크, 러시아 사람들은 산피테르부르크를 러시아 문화 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거의 거기, 모두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박물관들, 미술관들, 뭐 극장들 다 피테르부르크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유럽이 됐다, 러시아가 유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러시아를 처음 공부할 때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오래 논의를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는 당연히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러시아가 아시아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둘 다 아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다. 예, 예. 러시아는 러시아 그 자체다. 그럴 라고 수도 생각하는 있죠.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마 세 번째가 우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는 그 따로 있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약간 독자적인 우리만의 문명이다. 유럽도 아닌 아시아도 아닌 세 맞아요. 번째 제3의 문명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문장은요. 러시아인에게는 불구대천의 위험한 적이 있다입니다. 그 엄청난 적이 누군가요?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 네, 게으름. 오, 나태. 왜요? 네. 그것도 유명한 말인데 네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네. 문학을 보면 네네. 나태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화에서도 그렇고 네네. 일반 뭐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런 러시아 특유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하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농담거리도 되고 뭐 아주 진지한 토론의 주제도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열심히 하지만 근데 나태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아, 나태가? 네.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지만 일할 게 없으면 굳이 뭘 일을 찾는 게 아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게 문학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꼬집어서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찬양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학 작품들도 있고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문학 작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아마 다른 나라의 문학들보다 러시아 문학에서 이 나태, 게으름, 아무것도 안 함에 대한 굉장히 우리는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바쁘게 살아야 되고. 이게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 약간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추워서.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일리아 교수가 쓴 그 러시아의 문장들과 함께 러시아 문학 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일리아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뭐 러시아 작가 작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작가들이 있는데 고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아마 지금 현대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름들이 낯설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현대 작가 중에서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로 많이 유명해진 작가인데 네네. 지금도 활동 중에 하고 예. 그 책을 내고 있어요.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 작가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인데 추리 소설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녹여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면 그 작가의 이제 고충과 고심이 드러나요. 뭐 러시아 사회에 대한 고심, 뭐 민주주의가 뭐냐, 러시아 사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건가라는 약간 거대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 항상 아주 조화롭게 녹여 있어서 읽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좀 편한가요, 이 소설은? 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재미있어요. 이거는 막 이렇게 철학적인 소설은 아니고 말 그대로 추리 소설인데 그러니까 뭐 앞에는 누구나 뭐 살인을 당하고 네네네. 이 살인자가 누구지 계속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르는 그런 소설들인데 네,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 대부분일 그렇군요. 거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또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보리스 아쿠닌 네, 작가네요. 보리스 아쿠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 문학, 뭐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백범일지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인용해 볼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매우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지금 실천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세기 초반에는 나라가 정말 작았고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정말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선택해봤습니다. 너무 또 의미 있는 문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준비하신 세 문장을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그 러시아 문장들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또 추천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실까요?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스포일러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물론 크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문학 또 문학을 읽는 방법 또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을 어떤 거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이력을 보니까 그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도 직접 러시아어로 번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당시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기관에서는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맡고 번역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그러니까 현진건을 이렇게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편 소설, 뭐 희생화라든가 비사감과 러브레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해서 한 책으로 묶어서 러시아에서 출판한 적 있죠. 그러면은 그 일리아 씨는 읽어보신 뭐 한국 문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딱 첫 번째 읽은 작품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읽었을 때 너무나도 재미있고 좀 이렇게 신기하게 신선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를 지켜보는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뭐 일단은 정치는 정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금의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고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자기 가치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발레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러시아 문화가 전 세계 문화에 아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선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초대석은 벨라코프 일리아 교수와 함께 러시아 문장 속에 담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러시아 문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러시아의 문장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When I First Kissed You 익스트림의 곡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